알도 못 낳는 암컷이 5억이나 받았으면 됐지. 시어머니가 내던진 수표 위로 떨어진 내 눈물. 그날 나는 뱃속 아들의 존재도 내가 그들의 목줄을 쥔 거물 투자자라는 사실도 숨긴 채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운명은 나를 버린 전 남편에게 가장 잔혹한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걸로 당신 5년간의 청춘은 충분히 보상받았어. 우리 민준이가 이만한 성의를 보였으니 이제 조용히 나가. 시어머니 김영숙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 눈앞에 던져진 5억 원짜리 현금 수표는 나의 5년 결혼 생활을 조롱하는 듯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남편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자 신유라에게 둘러싸여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차가운 침묵이 나를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의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준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난 5년간 수없이 불렀던,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절박하게 불렀던 그 이름. 하지만 그날의 내 목소리는 파편처럼 부서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서 배를 내밀고 서 있는 신유라가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바쁘셔요. 그리고 곧 내 남편이 될 사람이잖아요. 당신처럼 알도 못 낳는 암컷 대신 오빠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안겨줄 나는 이 집안의 축복이지. 김영숙 여사님, 그 말 맞죠? 영숙은 득에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유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물론이지. 강민준의 뒤를 이을 장손을 품은 며느리만이 이 집안의 귀한 손님이야. 정서연, 주제 파악 못하고 남의 남자에게 매달리지 말고 5억이라도 챙겨서 나가.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잦아진 야근, 늦어진 귀가, 내 앞에서 휴대폰을 숨기던 행동, 그리고 시어머니가 줄곧 원했던 재력과 배경. 내가 익명으로 병원에 투자한 거액 덕분에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승승장구한 민준이 이제는 더 거대한 배경을 가진 신성제약그룹 외동딸 유라에게 눈이 멀었다는 잔혹한 진실. 나는 민준과 결혼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미네르바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익명 투자가라는 사실, 부모님의 유산으로 시작한 투자로 평범한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 평범한 나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기에 나는 중소기업 회계팀 직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자의 야망을 조용히 뒷받침해주기 위해 그의 병원에 익명의 거액 투자자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그의 성공에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성공을 발판 삼아 나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쓰라린 배신감에 온몸이 마비될 것 같았지만 문득 아랫배에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에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며칠 전 나는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5주년 기념일에 민준에게 기쁨을 주려 했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아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는 민준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나의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을 모른 채 나를 알도 못 낳는 암컷이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힐까? 아이를 이용해 그에게 매달릴까? 아니, 내 아들은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아이는 이기적인 야망과 천박한 속물근성에 찌든 남자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 오만한 여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자라야 합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는
명예와 돈 앞에서 사랑을 저버렸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민준의 눈빛을 마지막으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5억 원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숙과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굴복했다고 생각했겠지. 쪽 마이너스. 나는 그들의 눈앞에서 수표를 산산조각 내 찢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요. 나갑니다. 당신들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 같은 천박한 인간들과 한 하늘 아래 있는 것이 역겨워서 나가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하고 싸늘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배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 마리의 순한 양을 쫓아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들 제국의 몰락을 가져올 여왕을 스스로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며 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대로 내가 친구 집이나 찜질방으로 향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내가 알려준 주소는 그들이 평생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서울 스카이뷰 타워 100층 펜트하우스. 택시에서 내린 나는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에 검은색 카드키를 꽂았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는 나를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300평에 달하는 복층 펜트하우스와 통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정서연이 아닌 미네르바로서 내 돈으로 산 나의 왕국이었습니다. 민준과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한 번도 살지 않았던 나의 진짜 집. 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내 모습은 더 이상 배신당하고 버려진 불쌍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내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 그리고 내가 가진 거대한 힘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내 전속 비서이자 금융 및 법률 대리인인 윤태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 실장, 계획을 발동하세요. 서연 대표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 남자에게서 무사히 나오신 거죠? 태호 실장은 중년의 노련한 전문가였지만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민준과의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숨기고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민준병원에 익명으로 투자한 모든 자금의 흐름과 신성제약그룹의 재무 구조를 분석하는 일을 3년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헤븐4를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천국의 몰락 작전. 내가 민준과 결혼 직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밀리에 구상해둔 복수 계획의 암호명이었습니다. 신성제약그룹과 J-클리닉에 대한 모든 직접 간접 투자 및 금융 지원을 즉시 철수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끊을 준비를 하세요. 태호 실장, 신성제약의 핵심 공급망을 익명으로 장악할 겁니다. 당장 움직이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제가 직접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나는 비로소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사랑을 끝장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최고급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
나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최정예 팀을 꾸렸습니다.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 개인 영양사, 심지어 출산 후 몸매 관리를 위한 전문 트레이너까지. 나는 그들에게 최고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주문했습니다. 내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태어나야 했고, 나는 그 아이를 위한 강한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지키는 여왕, 미네르바, 정서연이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그들의 명예나 돈을 뺏는 유치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깔아주었던 성공이라는 레드카펫을 내가 다시 걷어내고 그들을 짓밟아 무너뜨리는 지능적이고 가장 잔혹한 파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혼한 지 한 달 후 강민준과 신유라의 결혼식은 온갖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재벌 그룹 신성제약의 외동딸과 촉망받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결합. 그들은 현대판 동화의 주인공처럼 포장되었고, 특히 시어머니 김영숙은 사교계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어머니로 칭송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펜트하우스 컴퓨터 화면으로 그들의 화려한 결혼식 사진을 보았습니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린 결혼식은 재벌가의 위용을 과시하듯 화려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라, 명품 턱시도를 차려입은 민준, 그리고 그들을 축하하는 수백 명의 하객들. 민준의 얼굴은 야망과 득의 양양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유라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나에게 어떤 고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 무너질 모래성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예견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신성제약은 민준에게 강남 청담동 한복판에 위치한 J-클리닉이라는 이름의 초호화 개인 병원을 개원해 주었습니다. 5층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시설이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 호텔 같은 입원실, 그리고 VIP 환자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까지. 이는 민준의 명예욕을 채워주고 신성제약의 신약을 위한 임상병원 역할을 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적 결합이었습니다. 개원 홍보는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한 오픈 파티, 각종 매체에 실린 광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약속합니다라는 거창한 슬로건까지. 민주는 하루아침에 대형 병원의 봉지기에서 성공한 사업가 겸 병원장으로 신분 상승했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J-클리닉 원장 강민준이라는 자랑스러운 직함이 새겨졌습니다. 영숙은 유라가 선물해준 한남동 초호화 빌라로 이사했고, 사모님 행세를 하며 사교계의 모든 파티를 휩쓸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다른 사모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신성제약 외동딸이랍니다. 우리 아들 병원도 며느리 집안에서 차려줬어요. 이제 손주도 곧 태어나고 완벽한 집안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 가짜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1단계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태호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신성제약그룹의 가장 큰 약점은 해외 첨단 의료기기와 특수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미국 내 특정 독점 공급업체들에 묶여 있었고, 그 의존도는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막대한 자본력과 익명의 투자 파이프라인을 동원해 바로 그 독점 공급업체들의 지분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실장은 완벽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각기 다른 국가의 투자 펀드를 통해
복잡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치 서로 관련 없는 여러 투자자들이 각자의 이유로 지분을 매입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나에게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익명 투자자 미네르바였습니다. 2달 만에 나는 다음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독일 최대 의료기기 제조사 메디텍 유럽의 지분 35%, 스위스 정밀 수술 장비 업체 프리시전 메드의 지분 42%, 프랑스 영상 진단 장비 기업 이마고 시스템의 지분 38%, 미국 특수의약품 제조사 바이오팜 인터내셔널의 지분 45%, 미국 신약 원료 공급업체 케미컬 솔루션스의 지분 51%. 나는 이들 기업의 결정적인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성제약에 없어서는 안 될 심장부였습니다. 태호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모든 지분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대표님의 지시만 있으면 언제든 공급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하세요. 단 한 번에 끊지 마세요. 서서히 그들이 발버둥 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주면서 조금씩 조여가는 겁니다. 그래야 고통이 더 길고 깊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며칠 후 나는 즉시 새로운 경영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신성제약그룹과 J-클리닉에 대한 모든 신규 장비 및 의약품 공급 계약을 사업 전략 재검토를 이유로 일시 중단하세요. 기존 계약 물량은 단계적으로 납기를 연기합니다. 1차 2주 연기, 2차 1개월 연기, 3차 무기한 보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민준의 J-클리닉에 먼저 가해졌습니다. 개원 2주 차, 화려하게 개업 광고를 했던 최첨단 MRI 장비가 납기 지연을 이유로 병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해외 운송이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지.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원 3주 차, 4D 초음파 장비의 핵심 부품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CT 촬영기의 소모품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특수 조영제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민주는 장비 수입 담당 팀장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환자들이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본사에서 자꾸 납기를 연기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때문이라는데 다른 업체는 없어요? 당장 대체 공급처를 찾아보세요. 그게 이상한 게 어느 업체에 문의해도 비슷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민주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개원 1개월 차, 환자들에게 약속했던 최첨단 의료 서비스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화려한 병원 건물과 인테리어는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의료 장비는 절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구비된 기존 장비들마저 소모품과 부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하나둘 고장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약했던 환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약금 200만 원 내고 한 달째 기다리는데 언제 검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광고에는 최첨단 장비로 정밀 검사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환불해 주세요. 다른 병원 가겠습니다. 민주는 개원 초기의 명성과 달리 환자들의 불만과 환불 요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SNS와 병원 리뷰 사이트에는 악의적인 후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병원이라고 기대했는데 완전 실망. 장비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돈만 받아먹네요. 사기 병원 아닌가요? 광고 허위 아닌지 신고하고 싶음.
200만 원 날렸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민주는 밤낮 없이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다녔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까지. 하지만 그들이 받은 답변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공급 가능한 물량이 없습니다. 본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신규 계약이 중단되었습니다. 무기한 대기 상태입니다. J-클리닉은 석 달 만에 지역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최첨단 국제병원이라더니 동네 의원보다 못한 장비 수준과 약품 공급 중단 사태로 환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개원 2개월 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주는 발에 땀이 나도록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다녔지만 내가 이미 모든 문을 굳게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국제의료장비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부스마다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렸고 간절한 목소리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가격은 얼마든지 맞춰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여유 물량이 없습니다. 본사 정책상 신규 거래가 어렵습니다. 다음 분기에 다시 연락 주시겠습니까? 민주는 귀가길 택시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모든 업체가 자신을 거부하는지, 왜 하필 자신의 병원만 이런 일을 겪는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비참함은 병원 밖, 집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재벌 사위였지만 민주는 장인인 신 회장의 눈에 가난한 집안 출신의 무능한 대릴 사위일 뿐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민주는 신 회장의 저택으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인 앞에 무릎을 꿇고 병원 운영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 주 신환자 수는 몇 명인가? 신 회장의 차가운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12명입니다. 뭐, 12명? 이번 주에만 마케팅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쓴 걸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장비 문제로 예약 취소가 많아서. 장비 문제? 그게 3개월째 해결이 안 된다고? 자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병원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따위로 운영하는 거야? 신 회장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 집안이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월급쟁이 의사였을 뿐이야. 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어? 다음 주까지 해결 방안 가져와. 못 가져오면 자네 각오해야 할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병원도 심지어 자신이 사는 집까지 모두 이 집안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유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신을 무기로 결혼에 성공한 유라는 이제 아나무인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쇼핑과 사교 활동에만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곤에 지친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명품 쇼핑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지금 병원 상황이 어떤지 알면서 유라는 소파에 앉아 네일 아트를 받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왜? 내가 내 돈 쓰는데 당신이 왜 간섭해? 당신이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병원 원장이잖아. 병원 원장? 웃기지 마. 그 병원 누가 세워준 건데? 우리 아버지 돈으로 세운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거야.
명목상 원장일 뿐이지. 유라는 네일 아티스트에게 팁을 주고 돌려보낸 뒤 배를 쓰다듬으며 민준을 비웃었습니다. 당신 병원 꼴이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당하는 줄 알아? 어제 친구들 모임에서 다들 수군거리더라. 유라 남편 병원 망한데 이러면서. 민주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당신은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요. 내가 우리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당신은 고작 이것밖에 못해? 정말 실망이야. 유라는 민준의 무능함을 비난하며 자신의 친정을 들먹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민준은 집안에서도 숨 쉴 곳이 없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면 유라는 등을 돌리고 자버렸고 거실에 나오면 시어머니 김영숙이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어미인 시어머니 김영숙은 더 비참했습니다. 호화로운 한남동 빌라로 이사했지만 그곳은 유라의 집이었습니다. 유라는 시어머니에게 시녀처럼 굴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천박한 말투 좀 고치세요. 우리 사교계 사람들은 어머니처럼 행동 안 해요. 어머니가 입으신 그 옷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백화점 가서 괜찮은 거 하나 사드릴게요. 어머니 스타일 너무 구식이에요. 손주 돌보는 것도 서툴러요. 전문 베이비시터 고용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계시기만 해요. 영숙은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며느리 정서연에게 했던 모든 모욕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도 못 낳는 암컷이라며 쫓아낸 내가 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영숙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생긴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혼자 작은 방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서연이 해주던 따뜻한 식사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던 제사 음식들, 자신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주던 그 착한 며느리. 내가 왜 그 애를 쫓아냈을까? 영숙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한남동 빌라의 화려한 침실 발코니에 서서 그는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평범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아내 정서연. 내가 해주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기다려주던 나의 온기. 민준 씨, 오늘 힘들었죠? 이거 드시고 쉬세요. 민준 씨가 최고예요. 저는 믿어요. 사랑해요,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진실한 가치를 돈과 명예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혼자 조용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내가 힘들 때마다 묵묵히 내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 나는 왜 그 소중함을 몰랐을까? 나는 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눈이 멀었을까? 그는 몰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결혼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 그 순수한 미소를 배신한 자신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깨진 유리잔은 다시 맞출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 급여가 3개월째 밀리고 있고 병원 미래도 불투명해 보여서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한편 나는 태호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민준의 몰락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표님, 강민준 씨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고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걷어찬 나의 사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배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저 사람은 내 아빠지만 너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엄마가 너를 지킬게. 바깥 세상이 내가 일으킨 폭풍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의 펜트하우스는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천국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복수 계획을 태호 실장 팀에 일임하고 오직 나와 뱃속의 아기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엄마가 되는 여정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의 작은 생명은 모든 고통과 분노를 잊게 해주는 지고한 행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요가 매트 위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문 요가 강사가 매일 펜트하우스를 방문해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서연님, 오늘은 골반 스트레칭에 집중해 볼까요? 출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요가 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맞춰 나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엄마의 움직임에 반응하듯 가볍게 발차기를 했습니다. 아가야, 엄마랑 함께 운동하는 거야.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 요가가 끝나면 개인 영양사가 준비한 건강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기농 채소로 만든 샐러드,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구이, 엽산이 듬뿍 든 시금치 스무디,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 오늘 식단은 철분과 단백질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태아의 뇌 발달에 특히 좋은 영양소들이에요. 영양사는 매일 나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최적의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태교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금융 서적 대신 육아 관련 책들을 읽었습니다. 현명한 엄마의 태교백과 아이의 두뇌를 깨우는 태담, 평화로운 출산을 위한 명상,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어린 왕자 이야기를 들려줄게. 옛날에 한 작은 왕자가 있었단다.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최소 1시간씩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최고 명문 대학병원 소속인 나의 전담 산부인과 주치의가 방문했습니다. 서연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박지혜 교수는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 전문의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전속 주치의로 고용했고 그녀는 주 3회 펜트하우스를 방문해 나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혈압 정상, 체중 증가도 적정 수준이네요. 태아 심박수도 아주 건강합니다. 박 교수는 초음파 기기를 가져와 뱃속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작은 생명, 손가락을 빨고 있는 모습, 발로 양수를 차는 모습, 나는 그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예정일까지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완벽한 출산이 될 겁니다. 나는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시설 좋은 삼성동 소재 프리미엄 산후조리원과
최고급 VIP 출산 패키지를 계약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였습니다. 나는 아기 방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펜트하우스 2층에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방을 아기를 위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친환경 무독성 페인트로 벽을 칠하고 최고급 원목으로 만든 아기 침대, 유기농 순면 100% 침구,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그리고 아기의 안전을 위한 모든 장치들. 대표님, 아기방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가구와 용품은 유럽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들로만 채웠습니다. 태호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나는 아기방에 들어가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파스텔 톤의 베이지색 벽지, 부드러운 조명, 창가에 놓인 편안한 수유 의자. 여기가 내 방이야, 아들아.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야. 나는 배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운 밤도 있었습니다. 늦은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면 부부가 함께 아기의 용품을 고르고 남편이 아내의 배를 만져주는 드라마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이는 왜 완전한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아빠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태어나야 하는가?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탐욕과 배신으로 찌든 껍데기뿐인 아빠보다 강하고 헌신적인 엄마가 혼자 키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민준의 나약함과 배신은 나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각성시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여전사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아,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잔혹해도 엄마 품 안은 언제나 너의 천국이야. 너는 가장 강한 엄마의 아들이니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매일 밤 아기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태호 실장이 긴급 보고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습니다. 대표님, 신성제약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때입니다. 검찰에 제출할 결정적 증거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태호 실장이 건넨 태블릿 PC에는 신성제약 회장의 수년간에 걸친 불법 로비와 횡령, 탈세에 대한 결정적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건넨 뒷돈 목록, 비자금 조성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거래 내역, 해외 차명 계좌로 빼돌린 수백억 원의 자금,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임상시험 결과 조작 증거. 이 모든 증거는 내가 익명의 투자자로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내부 고발자를 포섭하여 수집한 결과였습니다. 완벽합니다, 태호 실장.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들이 완전히 방심하고 안도할 때, 그때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태호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최근 S대 병원에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J-클리닉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다시 봉지기로 돌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의술 실력만큼은 인정받고 있어서 채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다시 의사로서의 길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 그것은 그가 명예와 돈보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그가 의사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단 S대 병원이 바로 제가 출산할 병원이라는 건 그도 모르고 있겠죠? 태호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그는 대표님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계팀 직원 정서연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VIP 산모의 신원은 극비로 관리되니 그가 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의 신이 준비한 가장 잔혹한 무대. 내가 그의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아이러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운명이 그렇게 정한 거라면 그대로 두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대표님, 그런데 혹시 그와 마주치게 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태호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태호 실장. 나는 이미 그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이제 내게 남은 건 오직 이 아이뿐입니다. 그가 내 앞에 나타나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미 내 인생에서 지나간 과거일 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태호 실장이 물러간 후 나는 혼자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신의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민준.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들의 몰락도, 나의 복수도, 그리고 나의 새로운 시작도. 나는 배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곧 태어날 것이고 나는 가장 강하고 행복한 어머니로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점점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곧 만나게 될 내 아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출산, 가장 안전한 환경,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삶.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예상보다 빠르게 그들의 목을 죄었습니다. 내가 익명으로 단행한 공격은 신성제약그룹의 치명타였습니다. 신규 의료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그들은 핵심 공급처가 일제히 문을 닫자 기업 이미지와 실적 모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임신 7개월 차 나는 태호 실장으로부터 신성제약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신성제약그룹의 주가가 지난 3개월간 65% 폭락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회사채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고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태호 실장의 보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J-클리닉은 이미 직원 급여를 3개월째 체불 중이고 전기수도 요금 미납으로 곧 단전될 위기입니다. 강민준 씨는 개인 재산을 모두 투입했지만 이미 수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최종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네, 대표님. 검찰 제출용 증거 자료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대표님의 승인만 있으면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검찰이 신성제약그룹 신명호 회장을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성제약 10년간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정치인 불법 로비 의혹. 신성제약 회장 구속영장 청구. 뉴스는 연일 그들의 몰락을 다뤘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신 회장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신 회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회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비자금은 어디에 숨겨 놓으셨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준 돈은 얼마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신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내가 익명의 투자자로서 3년간 추적하고 내부 고발자를 포섭하여 수집한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익명 제보자가 보낸 완벽한 증거 자료 덕분에 단 3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제약그룹의 주가는 하루 만에 30%더 폭락했고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계열사들도 연쇄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신성병원, 신성물산, 신성건설 모든 계열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민준이 원장으로 있던 J-클리닉이었습니다. 4개월 4개월 만에 J-클리닉은 공식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화려하게 개업했던 청담동 5층 건물은 셔터가 내려진 폐허로 변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직원들의 피켓이 걸렸고 사기병원, 돈 떼먹은 병원이라는 낙서가 벽을 덮었습니다. 민주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실패자로 전락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자 민준의 새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한남동 빌라 거실. 유라는 TV에서 쏟아지는 아버지의 구속 뉴스를 보며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유라는 울부짖으며 거실에 꽃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꽃병은 민준의 머리 옆을 스쳐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병원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실수를 하셨겠어? 여보, 진정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닥쳐. 이 비렁뱅이 자식. 내 주제를 알아야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유라는 민준에게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졌습니다. 리모컨, 쿠션, 액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혼할 거야. 이혼. 그리고 내가 낳은 이 아들은 내 호적에 올릴 생각도 마. 아버지가 이렇게 된 마당에 이 애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수치스러워.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날로 짐을 싸서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아기를 안고 친정 변호사에게로 떠났습니다. 아기는 명예와 돈의 상징이었을 뿐 사랑의 결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애는 신성그룹의 적자야. 강민준 같은 빈털터리 실패자의 아들이 아니라고. 유라는 자신의 아이마저 명예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 역시 유라에게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가셔야겠어요. 우리 집안도 어려운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유라야, 제발 나갈 곳이 없어.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영숙은 그녀가 자랑하던 호화로운 한남동 빌라에서 쫓겨나 낡고 작은 옛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 맞죠? 아드님이 보증선 대출금 2억 원 당장 갚으셔야 합니다. 영숙은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사모님 행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밤에도 전등을 켤 수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노후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병원장 자리도, 거만한 아내도, 재력을 등에 업은 명예도, 그리고 어머니의 안락한 노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이를 만날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유라는 강력한 변호사를 고용해 민준의 친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민주는 빈 클리닉 건물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개월 전 화려하게 개업했던 그 건물. 이제는 압류 딱지가 붙고 유리창은 깨지고 간판은 떨어져 나간 폐허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산 거지? 그는 자신이 버린 아내의 소박하지만 진실했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옛집 다락방에서 우리의 결혼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박한 웨딩 촬영, 비싸지 않은 드레스를 입고도 환하게 웃고 있던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미쳤었어.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다시 대학병원 봉직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의사로서의 실력만이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다행히 S대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뛰어난 수술 실력과 임상 경험을 인정한 병원 측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재영입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병원 인사팀장의 따뜻한 말에 민주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직 환자만 보고 살겠습니다. 민주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야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를 살리는 의사로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나는 태호 실장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나는 분노 대신 가장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들, 돈, 명예, 배경 2억으로 그들을 파멸시켰습니다. 대표님, 강민준 씨가 S대 병원에 재취업했습니다. 태호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그가 의사로서 다시 시작하는 건 막을 이유가 없죠.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 왔습니다. 나는 출산 준비에 몰두했고 더 이상 바깥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몰락은 끝났고 이제 내 아이와 함께하는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나는 모든 슬픔과 후회를 뒤로하고 오직 아들을 맞이할 준비만을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점점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곧 만나게 될 내 아들. 하지만 운명의 신은 내게 가장 잔혹한 최종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2주를 앞둔 어느 날 밤 나는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습니다.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 나는 침대 끝을 붙잡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평화롭던 내 왕국은 즉시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태호 실장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서연 대표님,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운전기사, 차량 대기. 병원 측에 VIP 산모 긴급 이송 연락. 펜트하우스에 대기 중이던 전담 간호사가 나의 상태를 신속하게 체크했습니다. 혈압 상승, 진통 간격 7분.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챙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태호 실장이 내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엄마를 만나고 싶은가 봐요.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이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최고 명문 S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병원은 국내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VIP 산모님,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운전기사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20분 후 우리는 S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VIP 전담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나는 즉시 프라이빗 분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최고급 시설의 분만실, 호텔처럼 꾸며진 인테리어, 최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전담 의료진. 산모님 진통 상태를 체크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분만 침대에 누워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때 간호팀장이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강 교수님이 교차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에 휘말리셨대요.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갈 수 없으시대요. 뭐라고요? 그럼 VIP 산모는 어떻게 하죠? 박 교수님도 지금 수술 중이시고. 이런, 대체 인력이 없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플랜 B가 있나요? 병원이 최근 스카우트한 닥터 강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흉부외과 전문이시지만 워낙 수술 실력이 뛰어나고 산부인과 협진 경험도 많다고 해요. 응급 상황에서 여러 번 분만을 도운 경력이 있대요. 지금 바로 콜하세요. 산모 상태가 심각합니다. 나는 진통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지만 닥터 강이라는 이름에 본능적으로 온몸의 세포가 긴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 사람? 아니야, 서울에 강씨 성을 가진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진통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파. 산모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의사 선생님 오십니다. 몇 분 후 분만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급한 걸음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명백한 자신감과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응급 호출 받고 왔습니다. 상황 보고해 주세요.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간호사에게 차트를 요청했습니다. 그 목소리, 낮고 안정적이며 의사 특유의 단호함이 섞인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5년간 내가 사랑했고 5년간 나를 배신했으며 그리고 내가 지난 몇 달간 파멸의 과정을 지켜본 그 남자의 목소리. 강민준.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진통의 고통보다 더 강렬하고 끔찍한 충격이 나를 덮쳤습니다. 산모 정서연. 38주. 초산. 태아 심박수 불안정 확인. 진통 간격 5분. 자궁 경부 개대 6cm. 분만 진행 중. 그가 차트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마스크에 가려진 그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의 눈매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분명 내가 알던 그 눈이었습니다. 그는 신성제약에서의 몰락 후 의사로서의 실력 하나만으로 이 명문 병원에 재취업했던 것입니다. 운명의 신이 내게 던진 가장 잔혹한 아이러니, 내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히 계획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나는 내가 버린 전 남편에게 내 아이의 생명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도 못 낳는 암컷이라며 버린 아내의 만삭의 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환자 차트를 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차트에 적힌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산모 정서연.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침대에 누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이 경악과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서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통의 고통과 감정의 혼란이 뒤섞였지만 나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배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민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몇 초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산모 상태가 위급합니다.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에 민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전문가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산소 공급 늘리고 태아 심박수 집중 모니터링. 지금부터 제가 분만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산모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과 아기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가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반드시 안전하게 아기를 받아내겠습니다. 의사로서 맹세합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 죄책감, 그리고 후회,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이 아이를 안전하게 세상에 꺼내줄 것이라는 의사로서의 마지막 신뢰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남편도 나를 배신한 쓰레기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내 아이의 생명을 책임진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이의 생명을 위해 나는 내가 버린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민주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의료용 장갑을 낀 그의 손. 고맙습니다. 서연 씨,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5년 전 나를 사랑했던 그 남자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내 아들만을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부탁합니다.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에 그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아기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네, 맡겨주세요.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하고 분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잔혹했습니다. 내가 파멸시킨 남자가 내가 홀로 지켜낸 아들을 그의 손으로 받아내야 하는 순간 이것이 운명의 신이 마련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서연 씨, 힘 빼고 호흡하세요.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강민준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안심을 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지시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버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내 아이의 생명을 책임진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간호사님, 산소 공급 20% 증가,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 강화, 산모 혈압 체크. 민준의 지시는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전문가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나는 진통이 올 때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5년간 보지 못했던
의사로서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상황을 지휘했고 간호사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유라와 결혼하며 자신의 재능을 돈과 명예로 바꾸려 했지만 결국 그의 진정한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의술에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 눈을 보세요. 민준이 마스크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호흡과 제 지시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깊게 숨을 쉬세요. 아기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고통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으악!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서연 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기가 곧 나옵니다.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과거의 추억과 뒤늦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힘을 주세요. 크게 숨 들이마시고 길게 힘껏 밀어내세요. 나는 그의 외침에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진통의 파도가 온몸을 찢는 듯 했지만 나는 뱃속의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내자. 우리 아들아, 조금만 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아기 머리가 보입니다. 한 번 더. 힘껏 밀어내세요. 나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짰습니다. 으윽. 그 순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극도의 고통과 사투 끝에 마침내 분만실에 울려 퍼지는 소리. 응애 마이너스, 응애 마이너스. 맑고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나왔어요. 아기 나왔어요. 간호사가 환호했습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 안도, 그리고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홀로 지켜낸 나의 아들. 아드님입니다. 3.4kg, 52cm.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어요. 축하드립니다, 산모님.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기를 흰 수건에 조심스럽게 감싼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한 번 보고 나를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아직 태어난 직후라 빨갛고 쪼글쪼글했지만 이목구비는 놀랍도록 뚜렷했습니다. 높은 콧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굳게 담은 작은 입술. 민주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가 버리고 떠난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였습니다. DNA 검사 같은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의 아이였습니다. 서연, 이 아이는 내 아이인가?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의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흰 수건에 감싸인 아기는 여전히 그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능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예와 돈 때문에
버린 친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받아낸 죄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5억 원을 던지며 알도 못 낳는 암컷이라 모욕하던 순간 그의 아내는 이미 그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그의 후회와 속죄의 눈물은 분만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에게 이보다 더 잔혹하고 뼈아픈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그가 버린 생명을 직접 구원하는 이 모든 과정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아기를 산모님께.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내게 건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 내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내 품에 안긴 아이는 따뜻했고 그 작은 숨결은 내 모든 고통을 지워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켰어.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내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배신도, 복수도, 증오도, 오직 이 작은 생명과 나만이 존재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나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후회,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부성애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의미 없어요. 나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요. 나보다 돈을, 나보다 명예를 선택했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 회복실로 옮겨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 아들을 안전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 냉정하고 격식 있는 말투. 더 이상 민준 씨도 여보도 아닌 강 선생님이라는 호칭. 그것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정의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임무는 완수했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영원히 실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품에 꼭 안고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텅 빈 분만실에 홀로 남아 자신의 무릎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었습니다. 첫 발차기를 느끼는 순간, 태명을 지어주는 시간, 함께 아기방을 꾸미는 행복, 그리고 아빠로 불릴 수 있는 권리. 모든 것을 그는 스스로 버렸습니다. 나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아기는 내 옆에 아기 침대에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사로서의 임무를 마친 후에도 내 병실 구석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나와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부성애가 그의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병실 문 앞까지 갔지만 문손잡이를 잡고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서연 씨,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잘 자거라. 엄마가 여기 있어. 민주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내가 뭘 한 거지? 내 아들을, 내가 내 아들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지나가던 동료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첫 출산 집도라 힘드셨나 봐요. 아, 네, 괜찮습니다. 민주는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근무 중에도 틈만 나면 내 병실 앞을 배회했습니다. VIP 병동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복도 끝에서 멀리 병실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강민준입니다. 산모님 회복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서자 나는 침대에 앉아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모자를 감싸는 모습은 마치 성화 같았습니다. 회복 상태는 어떠신가요? 민주는 최대한 전문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시선은 내 품에 안긴 아기에게 향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한가요? 네,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이름은 지으셨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준서, 준수할 준, 서쪽 서, 엄마 성을 따랐어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성이 아닌 내 성을 따랐다는 사실. 서연 씨, 강 선생님. 나는 차갑게 그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아기가 수유 중이라 조용해야 해요. 서연아, 제발. 나 좀 나가주세요. 내 단호한 목소리에 민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주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정준서.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지만 자신과는 아무 관련 없는 성과 이름. 그날 밤 민주는 당직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때 회복실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런 여우 같은 것이 감히 우리 집안 사위에게 다시 꼬리를 쳐? 김영숙과 신유라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S대 병원 VIP 병실에 입원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쳐들어왔습니다. 유라는 만삭의 몸이었지만 화려하게 화장한 얼굴에 증오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정서연, 너 같은 천한 것이 무슨 수로 이런 VIP 병실을 써? 설마 내 뱃속에 그 더러운 씨앗으로 민준 오빠를 유혹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게 누구 애인지는 몰라도 영숙은 아기 침대 쪽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어디 보자. 그 알도 못 낳는 암컷이 낳았다는 잡종이 누굴 닮았는지. 멈춰요. 나는 재빨리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아기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아기의 얼굴은 민준을 꼭 빼닮았습니다. 높은 콧대, 날카로운 눈매, 작은 입술. 강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민준 오빠를? 유라도 경악했습니다. 정서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아이가 민준이 아이야? 영숙이 다그쳤습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셨나요? 당신들이 나를 알도 못 낳는 암컷이라고 모욕하던 그날, 나는 이미 당신 아들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우리 손주?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당신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 아이면 우리 손주잖아.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게서 5억 원을 던지며 나를 쫓아냈어요. 그 순간 모든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 아이는 법적으로도 혈연상으로도 당신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냉랭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태호 실장이 들어섰고 그의 뒤에는 덩치 큰 경호원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산모 정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 윤태호입니다. 김영숙 씨와 신유라 씨 두 분은 산모의 회복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유라는 코웃음 쳤습니다. 웃기지 마. 너희가 누군데? 나 신성제약 회장 딸이야. 태호 실장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성제약 그룹 신명호 회장님은 현재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라 씨, 저희 의뢰인은 신성제약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사전에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익명 제보자입니다. 유라와 영숙은 경악으로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뭐라고? 즉, 이 모든 몰락은 저희 의뢰인의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미네르바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익명 투자자이십니다. 당신들이 쫓아낸 그 알도 못 낳는 암컷은 사실 당신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였던 겁니다. 태호 실장의 말에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태호 실장은 경찰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님들, 이 두 분을 병원 내 소란 및 명예훼손 그리고 사전에 파악된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목적으로 현장 체포해 주십시오. 말도 안 돼. 유라는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하게 유라와 영숙의 팔을 붙잡고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영숙은 나를 돌아보며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평온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간 뒤 복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민준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내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진 여왕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거대한 힘에 의해 처절하게 파멸당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미네르바, 서연, 당신이. 민주는 고통스러운 절망 속에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나요?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당신이 잃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계팀 직원이라고 믿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준 거물 투자자였고 자신의 몰락을 설계한 복수의 여왕이었으며 자신의 아들을 홀로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5억 원이라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는 사실 5억 원 따위는 잔돈에 불과한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민주는 내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수많은 후회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시트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서연, 내가 쓰레기였어.
모두 내 잘못이야. 너에게 한 모든 잘못을 갚을게. 나에게 기회를 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줘. 내가 너와 아들을 위해 평생 개처럼 소처럼 일할게. 제발. 그의 애원은 절박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서야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 가장 냉철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강민준 씨. 그는 머뭇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당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 알겠습니다. 나는 잠든 아들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사랑은 당신이 침묵으로 나를 배신하던 그날 이미 죽었어요. 불륜녀의 편에 서서 나를 비웃고 당신의 어머니가 나를 알도 못나는 암컷이라 모욕할 때 당신이 보인 차가운 침묵이 나의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강민준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명예와 돈을 선택했고 나는 나를 지키고 내 아이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무너진 믿음은 지붕 없는 집과 같아요. 폭풍우를 막아줄 수 없습니다. 나는 품에 안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내 아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민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나는 다시 민준을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내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줄 권리가 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이 아이의 아버지일 뿐 나의 남편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하세요. 나는 내 몫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의 양육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일 뿐 다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엮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결정입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사랑과 함께하는 완전한 가정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탐욕과 나약함의 대가로 치러야 할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 동안 자신이 버린 아내의 행복과 아들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보며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서연 씨, 아니, 서연 대표님, 당신과 준서를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너를 지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게. 멀리서라도 내가 행복하기를 빌게.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영원히 실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퇴원했습니다. 태호 실장이 준비한 최고급 세단이 나와 준서를 펜트하우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울 스카이뷰 타워 100층, 나의 왕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기 방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원목 아기 침대, 유기농 침구, 그리고 준서를 위한 모든 것들. 나는 준서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준서야.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왕국이야.
준서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풍경. 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평범한 회계팀 직원이 아닌 대한민국 금융계의 전설 미네르바 정서연. 복수도 끝났고 사랑도 끝났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태호 실장을 불렀습니다. 태호 실장, 재단을 하나 설립할 겁니다. 재단이요, 대표님? 네. 정준서 재단.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재단이요.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돕고 싶어요. 나처럼 배신당하고 홀로 남은 여성들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요. 태호 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대표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준서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 혼자서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요. 완전한 가정이 아니어도 사랑이 가득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대표님.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밝은 눈빛, 그리고 자주 웃는 아이. 나는 매일 준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준서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밤에 잠들 때는 준서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잘 자거라. 엄마가 여기 있어. 세상 그 무엇도 너를 해치지 못해. 준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가끔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서는 잘 지내나요? 사진 한 장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때때로 준서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주는 답장에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서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는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는 비참한 아버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준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길. 준서는 유모차에서 주변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아우, 그래, 예쁘지? 꽃들이 예쁘지? 나는 준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준서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준서는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아. 내가 자라면 엄마가 겪은 일들을 들려줄게. 그리고 너에게 가르쳐 줄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준서는 내 말을 알아듣는 듯 아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너는 엄마의 전부야, 준서야.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 실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정준서 재단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준비해 주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너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어. 내가 자라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일주일 후 기자회견장. 나는 처음으로 미네르바 정서연으로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준서 재단 이사장 정서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미네르바이기도 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한부모 가정,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재단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 역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미네르바 님, 싱글맘이시라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의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제 아들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재단 이름이 아드님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 아들 정준서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자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나를 다뤘습니다. 미네르바의 정체, 싱글맘 정서연, 전설의 투자자, 한부모 가정지원재단 설립, 혼자서도 당당하게, 미네르바의 새로운 시작, 세상은 나를 응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준서를 품에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속 어딘가에 민준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TV에서 나의 기자회견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준서야, 엄마가 너한테 약속할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거야. 아빠가 없어도 할머니가 없어도 너는 충분히 행복할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있으니까. 준서는 내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행복한 싱글마더 여왕 정서연으로서 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복수도 끝났고 눈물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사랑과 희망뿐입니다. 나는 따뜻한 아들의 체온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